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5.4% 상승해 14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기름값과 재료값이 오르면서 외식비는 외환 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새 일자리가 39만 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에도 노동시장이 양호한 것으로 보고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금리 인상을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는 8일부터 인천국제공항 비행 시간과 편수 규제가 모두 사라집니다. 제주공항국제선은 2년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민주당은 8월 전당대회까지 혁신을 논의할 새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압승한 국민의힘이 2년 뒤 총선을 대비해 공천제도를 개혁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1도 등 내륙에서는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지만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바람 때문에 2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토요일 아침에 뉴스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4%로 약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기름값에서부터 장바구니 물가까지 전방위적인 물가 인상의 여파로 외식업체들도 가격을 줄줄이 올리고 있습니다. 이세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빵가루를 묻힌 생등심을 기름에 튀깁니다. 소스까지 부으면 완성되는 돈가스. 돼지고기와 식용유, 빵가루의 원료인 밀가루가 필수 재료인데 모두 1년 전보다 가격이 20% 넘게 올랐습니다. 부쩍 오른 재료값에 지난 3월 500원을 올렸지만 적자폭은 더 커졌습니다. 3월 전하고 지금도 확연히 지금 원가가 엄청나게 틀려요. 한 장당 1,000원씩 올랐어요. 그럼 엄청난 거거든요. 이렇게 음식값을 올리는 식당들이 늘면서 외식 물가 상승률은 외환위기였던 1998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가격표를 종이로 고쳐 붙이다 못한 업주들은 메뉴 간판을 아예 새로 주문하고 있습니다. 돼지고기를 1,000원 올린 곳부터 국수와 주류, 갈비찜까지 메뉴도 가지각색. 지난해보다 가격표 주문이 30% 정도 늘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너무 가격이 뛰다 보니까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싶으니까 다 바뀌는 거예요. 저희도 뭐 말도 못하죠. 아크릴값이 올라가는데. 정부가 지난해부터 유류세와 관세를 낮추는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기름값과 곡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대외적 요인으로 인한 에너지, 원자재, 곡물, 공급망 차질에 더해 방역 완화에 따른 내수 회복이 가시화되면서 물가 상승률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거리두기 해제로 인력이 더 필요하지만 배달 등으로 일자리가 분산돼 시급을 올려도 직원을 뽑기가 쉽지 않습니다. 재료값부터 인건비까지 자영업자들이 이중고 속에 놓이며 물가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지난달 미국에서 39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추가되며 미국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고한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는 최근 기준금리에 잇따른 인상에도 노동시장 성적이 양호한 데다가 물가 상승 압박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금리 인상을 이어가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워싱턴 김양순 특파원입니다. 미국에서 5월 한 달간 새로운 일자리 수가 전달보다 39만 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7개월 연속 신규 일자리 증가세로 4월보다 증가세는 다소 둔화됐지만 당초 전망치인 31만 8천 개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실업률도 감소세를 이어가며 3.6%로 떨어져 2020년 2월 대유행에 접어들기 이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The job market is the strongest it's been since just after World War II. We've got more evidence of that today. 그러나 노동시장의 견고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경제 상황은 복잡합니다. 40년 만에 최악의 물가 상승률이 소비자 가격을 끌어올리며 경제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I know that even with today's good news, a lot of Americans remain anxious, and I understand the feeling.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과열된 물가 상승률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계속 높여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22년 만에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활동 인구 비율이 62.3%로 다소 높아지는 등
노동 관련 지표가 탄탄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Well, we're certainly going to do what is necessary to bring inflation back down. That's our number one challenge right now.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노동부의 일자리 보고서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경제의 기초는 탄탄하다며 물가 상승률을 잡는다면 경제가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542명으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방역 지표가 안정적이라는 판단에 따라서 하늘길도 코로나19 이전으로 돌리는 조치들을 내놓았습니다.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언제까지 유지할까를 놓고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줄이고자 인천국제공항에 적용했던 비행시간과 편수 규제가 모두 없어집니다. 오는 8일부터는 국제선 운항에서도 일상 회복을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인천공항은 항공 편수와 비행 시간을 제한하고 있어 항공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권의 부족, 가격 상승 등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입국자 격리 의무도 없어집니다. 백신을 맞지 않았더라도 입국 시 확진자가 아니라면 7일 동안 격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조치는 소급 적용돼 이전 입국자라도 PCR 검사를 거쳐 격리가 풀립니다. 비용 편익을 분석해 볼 때 현재는 격리를 전면적으로 해제하는 것이 방역 상황에 미치는 영향보다 국민 경제에 주는 이 효과가 훨씬 크다고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외를 오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해외 변이 유입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는 지금처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입국 전에는 PCR 또는 신속 항원 검사를, 입국 후에는 3일 이내 PCR 검사를 받아야 하고 어길 경우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확진자 격리 의무를 언제까지 유지할지를 놓고도 어제부터 전문가 태스크포스의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첫 회의에서는 재유행 가능성이 나오는 상황에서 7일 격리 의무마저 없앨 경우 확진자가 얼마나 더 늘지 등을 포함해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관련 논의는 2주간 이어질 예정으로 변화가 있다면 20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한편 인천공항에 적용됐던 항공 규제가 2년여 만에 폐지됩니다. 야간 비행이라든지 시간당 도착 편수를 제한했던 조치들을 모두 없애기로 한 것인데 사실상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급등한 항공권 가격도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다음 달 말 미국 뉴욕행 왕복 항공권을 검색했습니다. 이코노미석이 300만 원을 훌쩍 넘는데 코로나19 이전보다 100만 원 이상 비쌉니다. 기회만 되면 언제든 갔다 오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 생각. 휴가철인 다음 달 국제선 항공 수요는 코로나 이전의 60% 가까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항공편 회복률은 여전히 13% 수준인 상황. 항공권 가격을 안정시키고 여행 항공업계의 회복을 위해 정부는 규제 해제를 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8일부터 현재 20편으로 되어 있는 시간당 항공기 도착 편수 제한과 저녁 8시부터 새벽 5시까지인 야간 비행 금지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평소 야간 운항이 많았던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노선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거리 노선은 수요가 계속 생기면 공항에서 슬롯이 나오는 대로 계속 좀 추가를 시킬 수가 있잖아요. 선호하는 아침이나 낮 비행기는 꽉 차다 보니까 저녁대로 옮길 수. 다만 항공편이 늘더라도 높아진 유류 할증료와 여름 성수기인 점 등을 고려하면 가격이 당장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내려가기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운항률이 아직도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조금 더 회복되려면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하고 충분한 검토 기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국제선의 40% 이상을 차지했던 중국과 일본 노선은 현지 격리 절차와 입국자 수 제한 등이 남아 있어 증편 속도 자체가 더딜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코로나19로 문을 닫았던 제주 국제공항 국제선도 2년 2개월여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조만간 싱가포르로 오가는 정기 노선도 주행하는 등 외국인 관광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2년 넘게 개점 휴업 상태였던 제주국제공항 국제선. 닫혔던 출구가 열리고 관광객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태국에서 온 단체 관광객입니다. 당초 제주를 오려면 인천국제공항을 거쳐야 했지만 이달부터 비자 없이 제주에 입국할 수 있는 무사증 제도가 재개된 데다 지방공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의 격리도 사라져 직항 전세기로 들어온 겁니다. อยากมาเที่ยวธรรมชาติค่ะเพราะว่าหลังโควิดเราไม่อยากไปเที่ยวในเมืองค่ะก็เลยมาเลือกมาเที่ยวเกาะเซจูค่ะ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단체 관광객이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지방공항으로 들어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에 3박 4일 일정으로 제주를 찾은 태국인은 모두 178명. 예방접종도 마친 상태지만 입국 검역 지침 때문에 제주에서도 PCR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소 번거로울 수 있는데도 태국 현지에서 2주 만에 손님 모집이 끝날 정도로 제주 여행은 인기입니다. 한류 드라마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이제 성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또 광고들은 더 많이 됐고요. 그 상황에서도 이제 2년 동안 못 갔었지만은 홍보는 잘 되었기 때문에. 오는 15일에는 싱가포르와 제주를 잇는 정기 직항 노선도 취항하는 등 외국인 관광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 세계 11개소의 관광 홍보 사무실을 중심으로 앞으로 더욱더 제주가 매력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외국인 관광시장이 활력을 되찾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KBS 뉴스 김가래입니다. 어제 오후 4시 40분쯤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울산시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헬기 2대와 인력 130명을 투입해 2시간 40여 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고 현재 뒷불 감시와 잔불 정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림당국은 입산자 실화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어제 오후 3시 50분쯤 서울 관악구 삼성산에서 불이 나 약 1시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고 임야 50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브라질 북동부 페르남부쿠주를 휩쓴 폭우로 120여 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 정부는 이번 폭우와 산사태로 128명이 사망하고 9,300여 명의 이재민이 생겼으며 30여 개 도시에 비상사태가 선포됐다고 전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기후변화와 산림 파괴 등으로 우기 때마다 대규모의 폭우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현충일까지 사흘간 연휴가 시작되죠. 자세한 연휴 날씨 청와대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봅니다. 배혜지 캐스터, 어제 날씨가 많이 덥던데 오늘 날씨 어떨까요? 네, 어제 서울 낮 기온 32.6도까지 오르면서 올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오늘도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한여름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74년 만에 개방된 청와대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외빈을 접견했던 상춘제 앞에서 짙은 녹음을 보니까 여름 기온이 물씬 느껴지는데요. 오늘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31도까지 오르면서 내륙 지역은 3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겠고요. 반면 동해안 지역은 동풍이 불면서 강릉 25도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현충일까지 사흘간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연휴에 비 소식이 있어서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빛이 차츰 흐려지면서 밤부터는 제주와 남해안에 비가 시작되겠고 내일은 남부 곳곳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모레인 현충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북부와 영남에도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 대기는 매우 건조하겠는데요. 충북과 영남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산을 찾으시는 분들은 불이 나지 않도록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20.9도, 대전 19.1도로 활동하기 좋고요. 남부지방도 20도 안팎으로 어제와 기온이 비슷합니다. 낮 기온은 춘천이 29도, 대전 31도로 다소 덥겠고 남부지방도 어제보다 기온은 조금 낮겠지만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어제 광주는 낮 기온이 34.1도까지 올랐는데요. 오늘은 30도 예상되고 대구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현충일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면서 서울 낮 기온 22도로 더위가 주춤하겠지만 주 후반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날이 더워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일제히 당 혁신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참패에 가까운 성적표를 받은 민주당에서는 반성과 쇄신 없이는 다음 총선도 어렵다는 위기감이 부각되는가 한면 책임론을 둘러싼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압승을 거둔 국민의힘도 혁신위원회를 발족하면서 정당 개혁 이슈 선점에 나서고 있습니다. 손서영 기자입니다.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2연패 성적표를 받아든 민주당. 위기감 속에 오는 8월 전당대회까지 당 혁신 논의를 주도할 새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4시간 가까이 이어진 난상 토론. 지방선거를 이유로 대선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게 문제라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지난 대선부터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지난 5년 문재인 정부를 포함해서도 이번에는 충분히 정확하게 친문계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이재명 의원의 대선 패배 책임론도 제기됐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나 이재명 의원 공천이 실망을 줬다. 전당대회 출마는 적절치 않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불참했고 측근 의원들도 공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들 얘기만 하니까 같은 입장에 얘기만 하니까 싸울 일이 없지. 이런 가운데 이낙연 정세균계 의원들은 의원 친목 모임을 해체한다고 밝혔습니다. 당 분열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건데 대표 선출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재명계를 압박하려는 의도란 해석도 나옵니다. 선거에서 완승한 국민의힘도 혁신 논의에 불을 당겼습니다. 지고 있을 땐 또 개혁도 안 돼요. 이길 때 바꿔야 됩니다. 감사원장 출신 최재형 의원이 혁신위원장을 맡았는데 초점은 공천 개혁입니다. 2년 뒤 총선 미리 준비하겠다는 겁니다. 공천 시스템의 예측 가능성을 좀 더 제고하겠다. 이해할 수 없는 전략 공천 이런 것들을 최소화해야 되겠죠. 네. 일단 국민의힘이 혁신 경쟁의 닻을 먼저 띄우는 모양새인데 공천개혁 논의 과정에서 내부 진통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속도를 좌우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여당이 지방선거에서 완승을 거두었지만 대통령실은 국정과제 추진의 속도를 조절하는 분위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 승리를 말할 상황이 아니라며 경제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여당의 지방선거 승리로 국정 운영에 힘이 실렸다는 평가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 위기를 비롯한 태풍 권역에 우리 마당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당의 정치적 승리를 입에 담을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선거 승리를 발판으로 국정과제를 밀어붙이기보단 민생 문제가 우선이란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여가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 조직 개편, 부동산 규제와 세제 완화 등 민감한 국정과제는 추진을 미뤄왔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신경 쓴 측면도 있지만 여소야대 상황을 고려했던 겁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 차기 지도부 선출 과정에서 선명성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그럼 야당과의 관계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협치를 내건 회동 제안도 오히려 야당을 자극할 수 있어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대통령령 개정처럼 행정부만으로 가능한 규제 개혁에 우선 힘을 쏟겠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기업을 이렇게 제대로 뛰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이 정부가 범부처적으로 대통령의 아주 최대의 관심하에서 이거를 쳐내자. 입법이 필요한 과제는 원구성 협상 같은 여야 힘겨루기가 끝난 뒤에 힘을 싣는 게 낫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선거 영향으로 여야 간 원구성 협상이 늦어지면서 교육부와 복지부 장관 청문회도 늦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한 대책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차관급 5명의 인선을 단행했습니다. 국정원 기조실장에는 조상준 전 검사장이, 국무총리 비서실장에는 역시 검찰 출신인 박성근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경험과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인데요. 야당은 검찰의 권력기관 장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민철 기자입니다.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은 조직과 예산을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만큼 역대 정권마다
주로 대통령의 측근이 임명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조상준 전 검사장을 발탁했습니다. 조 전 검사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형사부장을 지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관련 수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변호를 맡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믿는 측근을 국정원 요직에 전진 배치한 겁니다. 차관급인 국무총리 비서실장에도 검찰 출신인 박성근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발표된 차관급 인선 5명 가운데 2명이 검찰 출신인데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에 검찰 출신을 중용해온 인사 기조가 이번에도 이어진 겁니다. 민주당은 이른바 윤석열 특수통 검찰 라인으로 권력기관을 장악하고 있다며 검찰 공화국을 노리는 거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쓸만한 인재는 검사들밖에 없습니까? 온 나라를 검사들의 손아귀에 쥐어주겠다는 대통령의 독선과 독주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경험과 능력 등을 고려해 인선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의 경우 다양한 정부 기관에서 일한 경력이 있어 업무 시야가 넓고 대외 조정 능력이 뛰어나다고 평가했습니다. 박성근 총리 비서실장에 대해선 노무현 정부 총리였을 때 함께 일했던 한덕수 총리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어제 오후 6시쯤 부산 기장군에 있는 구리 2호기 발전소 내부 차단기가 손상돼 원자로가 정지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구리원자력본부는 이번 원자로 정지로 인한 방사선 영향은 없으며 원자로는 안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리원자력본부는 차단기 손상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 이해람 중사 사망과 관련한 녹취록이 조작됐을 가능성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11월 군인권센터가 전익수 공군본부 본부실장이 사건에 개입한 정황이 담겼다며 공개한 녹취록의 조작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녹취록에는 전 실장이 성추행 가해자에 대해서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정황이 담겨 있지만 전 실장 측은 이 내용이 허위라며 군인권센터 측을 고소했습니다. 군인권센터 측은 전 실장이 부실 수사를 했다는 주장의 사실 여부가 특검에서 가려진 뒤에 조사에 응하겠다고 경찰에 답변했습니다. 또 녹취 파일과 녹취록의 내용이 같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최근 음식점 등 카드 사용처 12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가 속도를 내는 분위기인데 조만간 경기도청 전 공무원 등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의원이 부인 김혜경 씨와 함께 종종 찾았던 것으로 알려진 성남의 한 식당입니다. 경찰이 최근 이곳에 들러 지난해 결제된 카드 영수증 한 장을 받아갔습니다. 계좌는 그 21년도고 12만 원짜리 딱 한 건에 대해서 경찰서로 보냈어요. 인근의 또 다른 식당에선 경찰이 영수증과 함께 예약 명부도 요구했습니다. 어떤 기간에 카드 영수증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받았다고. 저희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아가지고 변사 쪽에 영장을 해가지고 가져오셨다고.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지난달 사용처들을 압수수색한 겁니다. 모두 129곳이고 상당수가 음식점입니다. 취재진이 만나본 식당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포장 음식을 사갔다. 처음엔 개인 카드로 결제한 뒤 나중에 취소하고 다른 카드로 재결제했다고 전했습니다. 법인카드를 쓸 수 없는 심야에 개인 카드로 계산한 뒤 다음 날 낮에 다시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관건은 이 내역들이 정상적인 업무의 일환이었는지 아니면 개인적 유용이었는지 여부입니다. 경찰은 일단 도청에 제출된 카드 사용처 증빙 서류와 실제 사용 내역이 일치하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김혜경 씨를 사실상 수행했던 것으로 알려진 전 경기도청 공무원 배모 씨 등에 대한 소환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경 씨는 지난 2월 기자회견을 통해 실질적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선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들이 서울에서 만나 고조되고 있는 북핵 위협에 대한 3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성김 미국 특별대표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 중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서 마주한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 지난 2월 하와이 회동 이후 약 넉 달 만입니다. 새 대표는 북한 도발에 대응해 한미일 삼각 협력의 중요성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Our trilateral cooperation is essential for responding to challenges posed by North Korea. 김건 본부장은 북한의 핵무기 추구는 우리의 억제력 강화로 이어질 뿐이라며 결국 평양의 이익에 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성김 미국 특별대표는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미국 정부의 평가를 다시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The U.S. assesses that the DPRK is preparing its Punggye test site for what would be its 7th nuclear test. We are preparing for all contingencies in close coordination with our Japanese and ROC allies. 북한의 불법적인 행동에는 대가가 따를 것이고 국제사회가 일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도 지적했습니다. 북한을 향해서는 대화와 외교의 길로 나오라고 촉구했습니다. 새 대표는 최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대북 추가 제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서도 협의하고 독자 제재를 포함한 대응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국 대표는 코로나 확산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북한의 코로나 백신 지원 제안에 호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8일에는 삼국 외교 차관들이 서울에서 만나 북핵 문제에 대한 협력 방안 논의를 이어갑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의 주요 도시를 봉쇄하자 중국에 진출한 우리 화장품 업계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현지 유통과 면세점의 판로가 막히면서 매출이 급감한 건데요. 반면 역시 중국에 진출한 식품업계는 큰 타격이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정세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LG생활건강의 한 고급 화장품입니다. 올해 1분기 판매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반토막이 났습니다. 주요 판매처인 중국 내 사업 부진이 이유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의 주요 도시가 봉쇄되면서 올해 1분기 LG생활건강의 중국 내 영업이익은 80%가량 감소했습니다. 해외 매출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나오는 아모레퍼시픽도 1분기 영업이익이 10%가량 줄었습니다. 중국과 한국으로 가는 이른바 보따리상들에 의한 면세점 매출 급감이 주요 원인입니다. 반면 중국 봉쇄에도 라면 업계는 실적이 나아졌습니다. 농심은 중국 공장 가동이 한때 중단됐는데도 오히려 현지 매출이 늘었습니다. 오뚜기와 삼양식품도 해외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습니다. 인터넷 유통으로 판매가 늘어난 가운데 중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의 매출 성장이 한몫했습니다. 실제로 농심은 1년 새 미국과 캐나다 매출액 증가율이 중국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지역으로도 매출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중국의 의존도를 점차 낮추고 매출의 지역 다각화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정 시장에 의존할 경우 외부 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만큼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화장품 업계도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현지 브랜드 인수나 맞춤형 제품 출시 등 매출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차량을 조작해 여동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오빠가 어제 저녁 7시쯤 경남 김해시의 한 도로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울산 해양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이 남성과 동거녀에 대해 각각 살인과 살인 공모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동거녀를 구속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하지 않아 행방을 쫓고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3일 부산 기장군 동백항에서 차량이 바다에 추락해 여동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연결해 주말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사흘간의 연휴 계획 세우셨나요? 아마 오늘 여행 떠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가장 막히는 시간에 이동하신다면 서서울에서 목포까지는 7시간 가까이 소요되겠고요. 또 부산까지도 7시간 30분 걸리겠습니다. 평소 이 시간대에는 정체가 없는 편인데 오늘은 아닙니다. 서울 양양선 양양 쪽으로도 고속도로 들어서자마자 남양주 요금소까지 정체고요. 다시 한번 화도부터 서종까지도 8km 구간 답답합니다.
복잡합니다. 영동성 강릉 쪽으로는 반월터널과 동군포, 동수원 일대에서 주춤했다가 이제는 마성부터 용인지나 양재터널까지 긴 구간 어렵고요. 서해안고속도로 타고 목포 쪽으로 이동하시더라도 순산터널과 비봉, 팔탄에서 각각 가다서다 반복한 다음 충청권 진입을 앞두고도 서해대교 부근 정체입니다. 논산 천안선 논산 쪽으로도 남풍새부터 차량터널 사이로 지나기가 힘겹습니다. 안전띠 착용 잘해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청와대 상춘제 앞에서 짙은 녹음과 함께 날씨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30도 안팎의 더위가 계속될 텐데요. 오늘 한낮에 서울 기온은 31도까지 오르면서 덥겠지만 반면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선선한 동풍이 불면서 강릉 25도에 머무는 등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자외선 지수도 높을 것으로 예상돼 모자나 선글라스로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연휴에는 또 비 소식이 있어서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빛이 차츰 흐려지면서 밤부터는 제주와 남해안에 비가 시작되겠고 내일은 남부 곳곳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모레인 현충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북부와 영남에도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 대기는 매우 건조하겠는데요. 지금 충북과 영남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산을 찾으시는 분들은 불이 나지 않도록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의 기온이 20.4도로 대전 19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낮고요. 남부지방도 20도 안팎으로 어제와 기온이 비슷합니다. 낮 기온은 춘천 29도, 대전 31도로 덥겠고 남부지방도 어제보다 기온은 조금 낮겠지만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낮 기온 30도 예상되고 대구도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잔잔하겠지만 서해와 남해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현충일에는 더위가 주춤하겠지만 이어지는 이후에는 갈수록 기온이 오르면서 날이 더워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4%로 약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기름값에서부터 장바구니 물가까지 전방위적인 물가 인상의 여파로 외식업체들이 가격을 줄줄이 올리고 있습니다. 이세중 기자입니다. 빵가루를 묻힌 생등심을 기름에 튀깁니다. 소스까지 부으면 완성되는 돈가스. 돼지고기와 식용유, 빵가루의 원료인 밀가루가 필수 재료인데 모두 1년 전보다 가격이 20% 넘게 올랐습니다. 부쩍 오른 재료값에 지난 3월 500원을 올렸지만 적자폭은 더 커졌습니다. 3월 전하고 지금도 확연히 지금 원가가 엄청나게 틀려요. 한 장당 1,000원씩 올랐어요. 그럼 엄청난 거거든요. 이렇게 음식값을 올리는 식당들이 늘면서 외식 물가 상승률은 외환위기였던 1998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가격표를 종이로 고쳐 붙이다 못한 업주들은 메뉴 간판을 아예 새로 주문하고 있습니다. 돼지고기를 1,000원 올린 곳부터 국수와 주류, 갈비찜까지 메뉴도 가지각색. 지난해보다 가격표 주문이 30% 정도 늘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너무 가격이 뛰다 보니까 어제 이건 안 되겠다 싶으니까 다 바뀌는 거예요. 저희도 뭐 말도 못하죠. 아크릴값이 올라가는데. 정부가 지난해부터 유류세와 관세를 낮추는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기름값과 곡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대외적 요인으로 인한 에너지, 원자재, 곡물, 공급망 차질에 더해 방역 완화에 따른 내수 회복이 가시화되면서 물가 상승률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거리두기 해제로 인력이 더 필요하지만 배달 등으로 일자리가 분산돼 시급을 올려도 직원을 뽑기가 쉽지 않습니다. 재료값부터 인건비까지 자영업자들이 이중고 속에 놓이며 물가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지난달 미국에서 39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추가되면서 미국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고한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최근 기준금리에 잇따른 인상에도 노동시장의 성적이 양호하고 또 물가 상승 압박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금리 인상을 이어가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 김양순 특파원입니다. 미국에서 5월 한 달간 새로운 일자리 수가 전달보다 39만 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7개월 연속 신규 일자리 증가세로 4월보다 증가세는 다소 둔화됐지만 당초 전망치인 31만 8천 개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실업률도 감소세를 이어가며 3.6%로 떨어져 2020년 2월 대유행에 접어들기 이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The job market is the strongest it's been since just after World War II. We've got more evidence of that today. 그러나 노동시장의 견고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경제 상황은 복잡합니다. 40년 만에 최악의 물가 상승률이 소비자 가격을 끌어올리며 경제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I know that even with today's good news, a lot of Americans remain anxious, and I understand the feeling.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과열된 물가 상승률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계속 높여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22년 만에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활동 인구 비율이 62.3%로 다소 높아지는 등 노동 관련 지표가 탄탄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Well, we're certainly going to do what is necessary to bring inflation back down. That's our number one challenge right now.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노동부의 일자리 보고서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경제의 기초는 탄탄하다며 물가 상승률을 잡는다면 경제가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542명으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방역 지표가 안정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정부는 하늘길도 코로나19 이전으로 돌리는 조치들을 내놨습니다. 확진자 격리 의무를 언제까지 유지할지를 놓고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줄이고자 인천국제공항에 적용했던 비행시간과 편수 규제가 모두 없어집니다. 오는 8일부터는 국제선 운항에서도 일상 회복을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인천공항은 항공 편수와 비행 시간을 제한하고 있어 항공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권의 부족, 가격 상승 등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입국자 격리 의무도 없어집니다. 백신을 맞지 않았더라도 입국 시 확진자가 아니라면 7일 동안 격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조치는 소급 적용돼 이전 입국자라도 PCR 검사를 거쳐 격리가 풀립니다. 비용 편익을 분석해 볼 때 현재는 격리를 전면적으로 해제하는 것이 방역 상황에 미치는 영향보다 국민 경제에 주는 이 효과가 훨씬 크다고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외를 오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해외 변이 유입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는 지금처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입국 전에는 PCR 또는 신속 항원 검사를, 입국 후에는 3일 이내 PCR 검사를 받아야 하고 어길 경우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확진자 격리 의무를 언제까지 유지할지를 놓고도 어제부터 전문가 태스크포스의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첫 회의에서는 재유행 가능성이 나오는 상황에서 7일 격리 의무마저 없앨 경우 확진자가 얼마나 더 늘지 등을 포함해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관련 논의는 2주간 이어질 예정으로 변화가 있다면 20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화물연대가 오는 7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화물차 노동자에게 최소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가 파업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올해 말로 종료되는데요. 화물연대는 계속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쟁점이 뭔지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물차 사고로 숨지는 사람은 해마다 200명이 넘습니다. 졸음운전 등 안전운전 불이행이 주요 원인입니다. 화물차 노동자가 낮은 운임 탓에 과로나 과속에 내몰리고 있어 사고를 부른다는 지적이 계속되었고 그래서 도입된 게 안전운임제입니다. 화물차 노동자와 운송사, 운임을 내는 기업과 공익위원이 참여한 위원회에서 매년 운송 원가에 적정 이윤을 붙여 안전운임을 고시합니다. 화물차 노동자에겐 일종의 최저임금인 셈입니다. 이 제도는 2020년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도입해 올해 말로 종료됩니다. 정부 용역 조사에서 이 제도 도입 이후 컨테이너와 시멘트 화물차의 월 평균 노동 시간이 각각 5.3%와 11.3% 줄었습니다. 반면 수입은 컨테이너의 경우 20% 이상,
시멘트의 경우 2배로 늘었습니다. 화물연대는 제도를 계속 유지하자고 주장합니다. 기름값이 폭등했을 경우에도 화물차주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잖아요. 근데 안전운임제가 됨으로 인해서 변동비와 고정비에 그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익 구조가 좀 안정적으로 변하게 되었죠. 반면 기업들은 당초 예정대로 올해 말 제도를 종료하자고 주장합니다. 물류비 상승으로 원가 경쟁력이 악화됐고 운임 산정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불합리한 부대조항 및 할증률 그리고 시장 기능이 제한되면서 다양한 문제점으로 현장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혼란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노조와 경영계의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오는 7일부터 안전운임제 계속 유지를 위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이른바 자릿세와 바가지 요금 등 불법 시설과 상행위로 오염됐던 남양주 수락산의 청악 계곡이 모든 이용자의 계곡으로 탈바꿈한 지 2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다녀간 이용객이 17만여 명으로 경기 북부의 새로운 명소가 됐는데 올해는 또 한 번 새롭게 변신했다고 합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악 비치 또는 청악밸리 리조트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남양주 수락산의 청악 계곡입니다. 서울 노원구 상계역에서 자동차로 6.5km, 10여 분 정도면 도착하는 곳입니다. 수십 년 동안 계곡을 장악했던 불법 상온이 사라진 지 2년이 됐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계곡을 즐기는 모습은 이곳에서 이제 당연한 모습입니다. 아이들별로 이렇게 내려가서 물총놀이도 하고 이렇게 뭐 물뿌리개 놀이도 하고 분수놀이도 하고 이러면서 좀 놀았거든요. 찬방찬방하고. 이른바 자릿세와 바가지 요금이 사라지고 맞는 세 번째 여름. 청악 계곡이 또 한 번 변신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모래사장의 면적이 더 넓어져 세 곳 1760제곱미터 규모가 됐습니다. 가족 이용객을 위한 물놀이장과 대형 그늘막 등 각종 시설도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우창한 숲도 있고 깨끗하게 청정 계곡이 있는 곳에서 잘 쉬다가 힐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게 됐습니다. 거리두기 속에서도 지난 2년 동안 17만 명이 방문했는데 올해는 더 많은 시민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곡과 하천의 주인은 국민이지 이곳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분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이죠. 전국에서 최초로 하천 정비 사업에 성공한 점이 인정돼 지난해 대통령상을 수상했던 남양주시의 하천 정원화 사업. 부족한 주차 공간과 불편한 대중교통 등은 보완해야 할 점입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보통 점포들이 밀집해 있는 전통시장에서 불이 나면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충북 청주의 한 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소방당국이 신속하게 대응해서 큰 피해를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조기 진화의 1등 공신은 사물 인터넷 기술, IoT를 활용한 화재 알림기였습니다. 보도에 정진규 기자입니다. 식당 내부에서 희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충북 청주의 한 전통시장에서 불이 난 것. 지난달 31일 새벽 4시 반. 늦은 새벽 불은 다른 점포들로 번질 수도 있었는데요. 현장에 10분 만에 도착한 소방당국의 신속한 대처로 연소 확대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이 날 당시 시장은 사람이 없는 새벽이었습니다. 당시 119에 화재를 알린 건 점포에 설치된 사물 인터넷 기술, IoT 기반의 화재 알림기였습니다. 늦은 새벽에 화재가 발생해서 119로 신고한 사람이 없었는데 IoT 자동화재 신고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신고가 접수됐고 전통시장은 점포가 밀집한 데다 접근로도 좁아 불이 나면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최근 5년간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261건으로 재산 피해액은 1,300억 원이 넘습니다. 화재 한 건당 피해액은 5억 원이나 됩니다. 결국 빠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IoT 기술이 대형 화재를 막은 셈입니다. 사람들이 쓰는 일반적인 불꽃은 감지하지 않고 실제 화재가 난 불꽃만 감지해 주게 되고요. 그거를 바로 관리자라든가 아니면 소방서에 실시간으로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방당국은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IoT 화재 알림기를 전국 전통시장에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 지난달 전국 소년체전에 출전한 대구의 한 중학생이 육상 100m에서 중학생 부문 한국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대한민국의 중학생 가운데 가장 빠른 이 학생은 신체 조건이나 주법이 또래 선수들에 비해 월등해 장차 한국 육상 단거리를 빛낼 유망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권기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0m 달리기 10초 76. 지난 전국 소년체전에서 대구 월배중 3학년 김동진 선수가 세운 중학생 부문 한국 신기록입니다. 기존 기록을 0.03초 앞당겼습니다. 김 선수는 이번 신기록에 안주하지 않고 수년 뒤에는 100m 9초대 진입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아직 한국에는 9초대 100을 깬 사람이 없다 보니까 더 욕심이 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김 선수의 특징과 장점은 뛰어난 신체 조건과 중반 이후 가속력. 대학생 못지않은 177cm의 큰 키에 다리가 길고 근육 형성도 잘 돼 있습니다. 특히 한국 선수들이 취약한 40-50m 이후에 폭발적으로 속도를 더 내며 치고 나가는 능력은 외국 선수들을 방불케 한다는 것이 육상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몸이 상당히 좀 잘 빠졌고 구조 자체가 그다음에 가속 능력을 보니까 상당히 좀 다른 선수들하고 비교한 데서 상당히 좋고 폼도 굉장히 자연스럽고 굉장히 가능성이 좀 큰 것으로 봐서 서말구와 장재근이 이루지 못했고 김구경이 아직도 도전 중인 100m 9초대 기록을 위해 대구 출신의 가능성 만발한 육상 유망주가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권규준입니다. 춘천 도심의 하천에서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어림잡아도 수천 마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독극물 유입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태희 기자입니다. 춘천 도심 한복판에 있는 하천입니다. 가까이 가보니 바닥엔 죽은 물고기가 가득합니다. 모두 허옇게 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버들치나 피라미, 참종개 같은 물고기는 물론이고 지렁이까지 발견됩니다. 죽은 물고기 2마리를 건져봤습니다. 작은 건 새끼손가락만 하고 큰 건 성인 손바닥 크기 정도 됩니다. 이런 상태가 하천 상류 1km 정도까지 계속됩니다. 죽은 물고기가 수천 마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혀 이런 일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이렇게 떼죽음을 하는 건 처음입니다. 전문가에게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죽은 물고기가 발견된 구간에선 물의 산소량이나 산도는 정상 수치가 나왔지만 전기 전도도는 높게 나왔습니다. 물고기가 살아있는 최상류 구간에선 전도도가 70 정도였는데 죽은 물고기가 나온 구간에선 최고 600 넘게 나왔습니다. 8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물이 심각하게 오염됐다는 뜻입니다. 죽은 물고기의 배는 부풀어 올랐고 아가미엔 피가 고여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독극물 중독 증상입니다. 아가미 쪽에 손상을 입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복부가 부풀어 오는 걸 봤을 때 독극물이나 농약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춘천시는 죽은 물고기를 수거해 정확한 원인이 뭔지 조사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태희입니다. 스포츠 브리핑입니다. 높이뛰기 세계 랭킹 1위 우상혁 선수가 KBS 배 육상대회에서 2m 30cm를 넘어 우승했습니다. 올해 4번의 실외 경기 모두 2m 30 이상을 기록한 우상혁 선수는 세계선수권 준비가 계획대로 완벽히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선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상혁이 2m 25를 2번의 도전 끝에 훌쩍 넘어선 뒤 환호성을 지릅니다. 우상혁은 2m 30을 2차례나 실패했지만 자신을 응원하는 팬들의 박수 소리에 힘을 냈습니다. 마지막 3차 시기에 극적으로 성공해 대회 신기록을 세운 뒤 공중 제비를 돌며 기쁨을 드러냈습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항상 절대 흔들리지 않고 뛰고 있고 세계선수권이라고 생각하고 시합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상혁은 올해 실외 최고 기록인 2m 34 도전에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강한 맞바람 등 리듬 유지에 애를 먹는 등의 악조건에도 올해 치른 4차례 실외 경기에서 모두 2m 30 이상을 기록하며 다음 달 세계선수권 준비를 착착 진행 중입니다.
제 목표 2m 38을 뛰기 위해서 지금 30을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계획대로 완벽히 흘러가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최초 타이틀 가져오겠습니다. 우상혁은 한국인 최초의 세계선수권 우승이라는 빛나는 미래를 향해 조금씩 다가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선우입니다. 프로야구 만년 하위팀 한화가 최근 물오른 타격감을 앞세워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명 다이너마이트 타선으로 불리죠. 1회부터 5점을 올리며 대량 득점에 성공. 한화는 키움에 대승을 거뒀습니다. 경기 주요 장면입니다. 시작됩니다. 키움 히어로즈와 한화 이글스. 원아웃 주자 1루와 2루. 3구째를 맞는 김인환입니다. 2루 주자 스타트 끊었고 방망이 따라 나왔습니다. 스타트가 빨랐던 2루 주자는 3루 따라 홈까지. 김인환 선취 득점에 기선제압에 성공하는 한화 이글스입니다. 체력적인 부분을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4구째 좌중간 3루 주자 2루 주자 그리고 1루 주자 마저 홈까지 들어옵니다. 점수 4대0이 됩니다. 3구째로 맞는 권광민 1, 2간 2루 글러브 맞고 튀었습니다. 2루 주자 3루 따라 홈까지 홈에서 5대0이 됐습니다. 원볼 로스와 김수환 2구째 잡아당겼습니다. 좌익수 뒤로 좌측 탐장을 넘기는 김수환의 솔로 홈런이 나왔습니다. 한 점 더 따라붙을 수 있는 기회. 3루간을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2루 주자 3루 따라 홈까지 홈으로 백홈됩니다. 홈에서 세이브. 점수 6대2. 무사 주자 만루가 됐습니다. 타석의 하주석 초구 2루 잡아서 2루에서 아웃 1루에서 송구가 높았습니다. 3루 주자 2루 주자 마저 홈까지 들어옵니다. 점수는 8대2. 응원 열심히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유격수 방면입니다. 2루 주자를 묶어놓고 1루 지금도 송구가 높았습니다. 2루 주자 그 사이 더가웃에 공이 들어갔나요? 안전 진루권이 지금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주자는 1루와 3루 3번 모두 출루에 성공을 한 정은원입니다. 초구 깨끗한 우전 안타입니다. 3루 주자 걸어서 홈까지 들어갑니다. 전타자 다 나갔습니다. 맞습니다. 짧은 타구 1루 잡아서 홈에서 세이브. 11대2가 됩니다. 잡아당겼습니다. 좌측 담장을 넘어갑니다. 최재훈 시즌 첫 번째 홈런. 점수는 14대2. 걷어 올렸습니다. 높이 뜹니다. 중견수 뒷걸음질 중견수 잡았습니다. 경기 종료. 14대2로 한화 이글스가 오늘 아주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달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죠. 경상남도 남해군에서는 지난해부터 6.25 전쟁과 월남전 참전 유공자들의 흔적을 수집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15분을 만나서 전쟁 당시의 증언을 기록하고 또 사진 같은 개인 소장품 1,280여 점을 모았다는데요. 참전 용사들의 기억을 되살려서 이를 기록하는 분들이 있어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들 중에 한 명인 서상길 씨를 최석규 촬영 기자가 만나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사진입니까? 군에 있을 때인데. 예, 군에 있을 때 우리 요거는 훈련 모델 쓴 사람이에요.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6.25 참전 유공자님들은 지금 전부 90세 넘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그분들의 자료를 수집을 하고 보존함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분들의 뜻도 기리고. 군대 생활하는 중에서 그 기억나시는 거 말씀 한번 해보시지. 어떤 때는 2시간, 3시간 말문 한번 터면은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참 이래 그분들이 한 속에 있는 말을 들어주는 게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성! 방문을 하니까 그냥 손을 잡고 우는 거래요. 인자는 내 몸도 망가지고 걷지도 못하는데 와인잔 나오면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참 늦었다.
하지만은 지금이라도 안 하면 어떡할 끼냐. 지금이라도 있는 흔적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이래 보관하고 전시를 하니까 얼마나 보람된 일이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가 보시고 이 나라를 우리 유공자들이 어떻게 지켰는 걸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에 있는 유공자 흔적을 다 모을 때까지 지금 저희들이 계속할 그런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잘 계십시오. 예. 푸르른 잔디가 참 아름답죠. 외빈을 접견했던 장소인 청와대 상춘제 앞에 이렇게 넓은 잔디 광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우거진 나무에 싱그러운 풀빛까지 더해지면서 6월의 분위기가 물씬 느껴집니다. 어제 서울의 낮 기온은 32.6도까지 오르면서 더웠는데요. 오늘도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30도 안팎의 한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반면 동해안 지역은 선선한 동풍이 불면서 강릉 25도에 머무는 등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휴일인 내일은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하늘빛이 차츰 흐려지겠고요. 밤부터 제주와 남해안에 비가 시작되겠고 내일은 남부 곳곳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모레인 현충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북부와 영남에도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만 비가 내리기 전까지 대기는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충북과 영남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산을 찾으시는 분들은 불이 나지 않도록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의 기온 20.4도로 활동하기 좋고요. 대전의 기온도 19.2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남부지방도 20도 안팎으로 어제와 기온이 비슷하거나 조금 낮습니다. 부산은 17.9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춘천이 29도, 대전 31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도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낮긴 하겠지만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광주 30도, 대구는 29도, 제주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비교적 잔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서해 먼바다에서는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현충일에는 서울에도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주춤할 텐데요. 주 후반에는 갈수록 날이 더워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5.4% 상승해 14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기름값과 재료값이 오르면서 외식비는 외환 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새 일자리가 39만 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에도 노동시장이 양호한 것으로 보고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금리 인상을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는 8일부터 인천국제공항 비행 시간과 편수 규제가 모두 사라집니다. 제주공항 국제선은 2년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민주당은 8월 전당대회까지 혁신을 논의할 새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압승한 국민의힘이 2년 뒤 총선을 대비해 공천제도를 개혁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1도 등 내륙에서는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지만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바람 때문에 2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4%로 약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기름값으로부터 장바구니 물가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의 여파로 외식업체들도 가격을 줄줄이 올리고 있습니다. 이세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빵가루를 묻힌 생등심을 기름에 튀깁니다. 소스까지 부으면 완성되는 돈가스. 돼지고기와 식용유, 빵가루의 원료인 밀가루가 필수 재료인데 모두 1년 전보다 가격이 20% 넘게 올랐습니다. 부쩍 오른 재료값에 지난 3월 500원을 올렸지만 적자폭은 더 커졌습니다. 3월 전하고 지금도 확연히 지금 원가가 엄청나게 틀려요. 한 장당 1,000원씩 올랐어요. 그럼 엄청난 거거든요. 이렇게 음식값을 올리는 식당들이 늘면서 외식 물가 상승률은 외환위기였던 1998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가격표를 종이로 고쳐 붙이다 못한 업주들은 메뉴 간판을 아예 새로 주문하고 있습니다. 돼지고기를 1,000원 올린 곳부터 국수와 주류, 갈비찜까지 메뉴도 가지각색. 지난해보다 가격표 주문이 30% 정도 늘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너무 가격이 뛰다 보니까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싶으니까 다 바뀌는 거예요. 저희도
말도 못하죠. 이 아크릴값이 올라가는데. 정부가 지난해부터 유류세와 관세를 낮추는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기름값과 곡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대외적 요인으로 인한 에너지, 원자재, 곡물, 공급망 차질에 더해 방역 완화에 따른 내수 회복이 가시화되면서 물가 상승률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거리두기 해제로 인력이 더 필요하지만 배달 등으로 일자리가 분산돼 시급을 올려도 직원을 뽑기가 쉽지 않습니다. 재료값부터 인건비까지 자영업자들이 이중고 속에 놓이며 물가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지난달 미국에서는 39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추가되면서 미국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고한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최근 기준금리에 잇따른 인상에도 노동시장의 성적이 양호한 데다가 물가 상승 압박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금리 인상을 이어가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워싱턴 김양순 특파원입니다. 미국에서 5월 한 달간 새로운 일자리 수가 전달보다 39만 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7개월 연속 신규 일자리 증가세로 4월보다 증가세는 다소 둔화됐지만 당초 전망치인 31만 8천 개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실업률도 감소세를 이어가며 3.6%로 떨어져 2020년 2월 대유행에 접어들기 이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The job market is the strongest it's been since just after World War II. We've got more evidence of that today. 그러나 노동시장의 견고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경제 상황은 복잡합니다. 40년 만에 최악의 물가 상승률이 소비자 가격을 끌어올리며 경제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I know that even with today's good news, a lot of Americans remain anxious, and I understand the feeling.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과열된 물가 상승률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계속 높여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22년 만에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활동 인구 비율이 62.3%로 다소 높아지는 등 노동 관련 지표가 탄탄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Well, we're certainly going to do what is necessary to bring inflation back down. That's our number one challenge right now.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노동부의 일자리 보고서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경제의 기초는 탄탄하다며 물가 상승률을 잡는다면 경제가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542명으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방역 지표가 안정적이란 판단에 따라서 하늘길도 코로나19 이전으로 돌리는 조치들을 내놓았습니다. 확진자 격리 의무를 언제까지 유지할지를 놓고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줄이고자 인천국제공항에 적용했던 비행시간과 편수 규제가 모두 없어집니다. 오는 8일부터는 국제선 운항에서도 일상 회복을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인천공항은 항공 편수와 비행 시간을 제한하고 있어 항공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권의 부족, 가격 상승 등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입국자 격리 의무도 없어집니다. 백신을 맞지 않았더라도 입국 시 확진자가 아니라면 7일 동안 격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조치는 소급 적용돼 이전 입국자라도 PCR 검사를 거쳐 격리가 풀립니다. 비용 편익을 분석해 볼 때 현재는 격리를 전면적으로 해제하는 것이 방역 상황에 미치는 영향보다 국민 경제에 주는 이 효과가 훨씬 크다고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외를 오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해외 변이 유입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는 지금처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입국 전에는 PCR 또는 신속 항원 검사를, 입국 후에는 3일 이내 PCR 검사를 받아야 하고 어길 경우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확진자 격리 의무를 언제까지 유지할지를 놓고도 어제부터 전문가 태스크포스의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첫 회의에서는 재유행 가능성이 나오는 상황에서 7일 격리 의무마저 없앨 경우 확진자가 얼마나 더 늘지 등을 포함해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관련 논의는 2주간 이어질 예정으로 변화가 있다면 20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인천공항에 적용됐던 항공 규제도 2년여 만에 폐지됩니다. 야간 비행과 시간당 도착 편수를 제한하던 조치를 모두 없애기로 한 것인데요. 사실상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급등한 항공권 가격도 잡을 수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다음 달 말 미국 뉴욕행 왕복 항공권을 검색했습니다. 이코노미석이 300만 원을 훌쩍 넘는데 코로나19 이전보다 100만 원 이상 비쌉니다. 기회만 되면 언제든 갔다 오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 생각. 휴가철인 다음 달 국제선 항공 수요는 코로나 이전의 60% 가까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항공편 회복률은 여전히 13% 수준인 상황. 항공권 가격을 안정시키고 여행 항공업계의 회복을 위해 정부는 규제 해제를 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8일부터 현재 20편으로 되어 있는 시간당 항공기 도착 편수 제한과 저녁 8시부터 새벽 5시까지인 야간 비행 금지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평소 야간 운항이 많았던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노선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거리 노선은 수요가 계속 생기면 공항에서 슬롯이 나오는 대로 계속 좀 추가를 시킬 수가 있잖아요. 선호하는 아침이나 낮 비행기는 꽉 차다 보니까 저녁대로 옮길 수. 다만 항공편이 늘더라도 높아진 유류 할증료와 여름 성수기인 점 등을 고려하면 가격이 당장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내려가기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운항률이 아직도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조금 더 회복되려면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하고 충분한 검토 기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국제선의 40% 이상을 차지했던 중국과 일본 노선은 현지 격리 절차와 입국자 수 제한 등이 남아 있어 증편 속도 자체가 더딜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코로나19로 문을 닫았던 제주 국제공항 국제선도 2년 2개월여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조만간 싱가포르를 오가는 정기 노선도 출항하는 등 외국인 관광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가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2년 넘게 개점 휴업 상태였던 제주국제공항 국제선. 닫혔던 출구가 열리고 관광객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태국에서 온 단체 관광객입니다. 당초 제주를 오려면 인천국제공항을 거쳐야 했지만 이달부터 비자 없이 제주에 입국할 수 있는 무사증 제도가 재개된 데다 지방공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의 격리도 사라져 직항 전세기로 들어온 겁니다. อยากมาเที่ยวธรรมชาติค่ะเพราะว่าหลังโควิดเราไม่อยากไปเที่ยวในเมืองค่ะก็เลยมาเลือกมาเที่ยวเกาะเซจูค่ะ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단체 관광객이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지방공항으로 들어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에 3박 4일 일정으로 제주를 찾은 태국인은 모두 178명. 예방접종도 마친 상태지만 입국 검역 지침 때문에 제주에서도 PCR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소 번거로울 수 있는데도 태국 현지에서 2주 만에 손님 모집이 끝날 정도로 제주 여행은 인기입니다. 한류 드라마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이제 성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또 광고들은 더 많이 됐고요. 그 상황에서도 이제 2년 동안 못 갔었지만은 홍보는 잘 되었기 때문에. 오는 15일에는 싱가포르와 제주를 잇는 정기 직항 노선도 취항하는 등 외국인 관광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 세계 11개소의 관광 홍보 사무실을 중심으로 앞으로 더욱더 제주가 매력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외국인 관광 시장이 활력을 되찾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KBS 뉴스 김가래입니다. 어제 오후 4시 40분쯤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울산시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헬기 2대와 인력 130명을 투입해 2시간 40여 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고 현재 뒷불 감시와 잔불 정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림당국은 입산자 실화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어제 오후 3시 50분쯤 서울 관악구 삼성산에서 불이 나 약 1시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고 임야 50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브라질 북동부 페르남부쿠주를 휩쓴 폭우로 120여 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 정부는 이번 폭우와 산사태로 128명이 사망하고 9,300여 명의 이재민이 생겼으며 30여 개 도시에 비상사태가 선포됐다고 전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기후변화와 산림 파괴 등으로 우기 때마다 대규모의 폭우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현충일까지 사흘간 연휴가 시작되죠. 자세한 연휴 날씨 청와대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보죠. 배혜지 캐스터, 어제 날씨가 많이 덥던데 오늘 날씨 어떨까요? 네, 저는 지금 74년 만에 개방된 청와대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1.2도로 활동하기 좋은데요. 조금 전 7시부터 관람객 입장이 시작되면서 청와대를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청와대 녹지원인데요. 이렇게 푸르른 잔디도 펼쳐져 있고요. 아주 오래된 반송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려 170년이 넘은 반송을 비롯한 120여 종의 나무가 있고 역대 대통령들의 기념식수들이 곳곳에 숨어 있어서 찾아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오늘도 내륙을 중심으로는 한여름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 31도로 내륙 지역은 3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반면 동해안 지역은 동풍이 불며 강릉 25도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현충일까지 4일간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연휴에 비 소식이 있어서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빛이 차츰 흐려지면서 밤부터는 제주와 남해안에 비가 시작되겠고 내일은 남부 곳곳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모레인 현충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북부와 영남에도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대기가 매우 건조해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충북과 영남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1.2도 가리키고 있고요. 대전과 그 밖의 중부 곳곳도 2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부지방도 어제와 기온이 비슷하거나 조금 낮습니다. 제주의 기온 20.8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춘천 29도, 대전 31도까지 오르면서 덥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25도 안팎에 머물면서 서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일제히 당 혁신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참패에 가까운 성적표를 받은 민주당에서는 반성과 쇄신 없이는 다음 총선도 어렵다는 위기감이 제기되는 한편 책임론을 둘러싼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또 압승을 거둔 국민의힘도 혁신위원회를 발족하면서 정당 개혁 이슈 선점에 나섰습니다. 자, 이 소식은 손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2연패 성적표를 받아든 민주당. 위기감 속에 오는 8월 전당대회까지 당 혁신 논의를 주도할 새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4시간 가까이 이어진 난상 토론. 지방선거를 이유로 대선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게 문제라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지난 대선부터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지난 5년 문재인 정부를 포함해서도 이번에는 충분히 정확하게 친문계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이재명 의원의 대선 패배 책임론도 제기됐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나 이재명 의원 공천이 실망을 줬다. 전당대회 출마는 적절치 않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불참했고 측근 의원들도 공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들 얘기만 하니까 같은 입장에 얘기만 하니까 싸울 일이 없지. 이런 가운데 이낙연 정세균계 의원들은 의원 친목 모임을 해체한다고 밝혔습니다. 당 분열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건데 대표 선출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재명계를 압박하려는 의도란 해석도 나옵니다. 선거에서 완승한 국민의힘도 혁신 논의에 불을 당겼습니다. 지고 있을 땐 또 개혁도 안 돼요. 이길 때 바꿔야 됩니다. 감사원장 출신 최재형 의원이 혁신위원장을 맡았는데 초점은 공천 개혁입니다. 2년 뒤 총선 미리 준비하겠다는 겁니다. 공천 시스템의 예측 가능성을 좀 제고하겠다. 이해할 수 없는 전략 공천 이런 것들을 최소화해야 되겠죠. 네. 일단 국민의힘이 혁신 경쟁의 닻을 먼저 띄우는 모양새인데 공천개혁 논의 과정에서 내부 진통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속도를 좌우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자, 이렇게 여당이 지방선거에서 완승을 거뒀습니다마는 대통령실은 국정과제 추진의 속도를 조절하는 분위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 승리를 말할 상황이 아니라며 경제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여당의 지방선거 승리로 국정 운영에 힘이 실렸다는 평가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 위기를 비롯한 태풍 권역에 우리 마당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당의 정치적 승리를 입에 담을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선거 승리를 발판으로 국정과제를 밀어붙이기보단 민생 문제가 우선이란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여가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 조직 개편, 부동산 규제와 세제 완화 등 민감한 국정과제는 추진을 미뤄왔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신경 쓴 측면도 있지만 여소야대 상황을 고려했던 겁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 차기 지도부 선출 과정에서 선명성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그럼 야당과의 관계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협치를 내건 회동 제안도 오히려 야당을 자극할 수 있어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대통령령 개정처럼 행정부만으로 가능한 규제 개혁에 우선 힘을 쏟겠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기업을 이렇게 제대로 뛰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이 정부가 범부처적으로 대통령의 아주 최대의 관심하에서 이거를 쳐내자. 입법이 필요한 과제는 원구성 협상 같은 여야 힘겨루기가 끝난 뒤에 힘을 싣는 게 낫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선거 영향으로 여야 간 원구성 협상이 늦어지면서 교육부와 복지부 장관 청문회도 늦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한 대책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차관급 5명의 인선을 단행했습니다. 국정원 기조실장에는 조상준 전 검사장이, 국무총리 비서실장에는 역시 검찰 출신인 박성근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경험과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인데요. 야당은 검찰의 권력기관 장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민철 기자입니다.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은 조직과 예산을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만큼 역대 정권마다 주로 대통령의 측근이 임명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조상준 전 검사장을 발탁했습니다. 조 전 검사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형사부장을 지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관련 수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변호를 맡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믿는 측근을 국정원 요직에 전진 배치한 겁니다. 차관급인 국무총리 비서실장에도 검찰 출신인 박성근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발표된 차관급 인선 5명 가운데 2명이 검찰 출신인데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에 검찰 출신을 중용해온 인사 기조가 이번에도 이어진 겁니다. 민주당은 이른바 윤석열 특수통 검찰 라인으로 권력기관을 장악하고 있다며 검찰 공화국을 노리는 거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쓸만한 인재는 검사들밖에 없습니까? 온 나라를 검사들의 손아귀에 쥐어주겠다는 대통령의 독선과 독주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경험과 능력 등을 고려해 인선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의 경우 다양한 정부 기관에서 일한 경력이 있어 업무 시야가 넓고 대외 조정 능력이 뛰어나다고 평가했습니다. 박성근 총리 비서실장에 대해선 노무현 정부 총리였을 때 함께 일했던 한도수 총리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어제 오후 6시쯤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 2호기에서 발전소 내부 차단기가 손상돼 원자로가 정지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는 이번 원자로 정지로 인한 방사선 영향은 없으며 원자로는 안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리원자력본부는 차단기 손상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 이해람 중사의 사망과 관련해 녹취록이 조작됐을 가능성에 대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11월 군인권센터가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사건에 개입한 정황이 담겼다며 공개한 녹취록의 조작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녹취록에는 전 실장이 성추행 가해자에 대해서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정황이 담겨 있지만 전 실장 측은 이 내용이 허위라며 군인권센터 측을 고소했습니다. 군인권센터 측은 전 실장이 부실 수사를 했다는 주장의 사실 여부가 특검에서 가려진 뒤에 조사에 응하겠다고 경찰에 답변했습니다. 또 녹취 파일과 녹취록의 내용이 같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최근 음식점 등 카드 사용처 12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가 속도를 내는 분위기인데 조만간 경기도청 전 공무원 등에 대한 소환 조사도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의원이 부인 김혜경 씨와 함께 종종 찾았던 것으로 알려진 성남의 한 식당입니다. 경찰이 최근 이곳에 들러 지난해 결제된 카드 영수증 한 장을 받아갔습니다. 결제는 그 21년도고 12만 원짜리 딱 한 건에 대해서 경찰서로 보냈어요. 인근의 또 다른 식당에선 경찰이 영수증과 함께 예약 명부도 요구했습니다. 어떤 기간에 카드 영수증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받았다고. 저희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가지고 변호사 쪽에 영장 해가지고 가져오셨다고.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지난달 사용처들을 압수수색한 겁니다. 모두 129곳이고 상당수가 음식점입니다. 취재진이 만나본 식당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포장 음식을 사갔다. 처음엔 개인 카드로 결제한 뒤 나중에 취소하고 다른 카드로 재결제했다고 전했습니다. 법인카드를 쓸 수 없는 심야에 개인 카드로 계산한 뒤 다음 날 낮에 다시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관건은 이 내역들이 정상적인 업무의 일환이었는지 아니면 개인적 유용이었는지 여부입니다. 경찰은 일단 도청에 제출된 카드 사용처 증빙 서류와 실제 사용 내역이 일치하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김혜경 씨를 사실상 수행했던 것으로 알려진 전 경기도청 공무원 배모 씨 등에 대한 소환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경 씨는 지난 2월 기자회견을 통해 실질적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선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들이 서울에서 만나 고조되고 있는 북핵 위협에 대한 삼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성김 미국 특별대표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 중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서 마주한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 지난 2월 하와이 회동 이후 약 넉 달 만입니다. 세 대표는 북한 도발에 대응해 한미일 삼각 협력의 중요성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Our trilateral cooperation is essential for responding to challenges posed by North Korea. 김건 본부장은 북한의 핵무기 추구는 우리의 억제력 강화로 이어질 뿐이라며 결국 평양의 이익에 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성김 미국 특별대표는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미국 정부의 평가를 다시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The U.S. assesses that the DPRK is preparing its Punggye test site for what would be its 7th nuclear test. We are preparing for all contingencies in close coordination with our Japanese and ROC allies. 북한의 불법적인 행동에는 대가가 따를 것이고 국제사회가 일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도 지적했습니다. 북한을 향해서는 대화와 외교의 길로 나오라고 촉구했습니다. 세 대표는 최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대북 추가 제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서도 협의하고 독자 제재를 포함한 대응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국 대표는 코로나 확산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북한의 코로나 백신 지원 제안에 호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8일에는 삼국 외교 차관들이 서울에서 만나 북핵 문제에 대한 협력 방안 논의를 이어갑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의 주요 도시를 봉쇄하자 중국에 진출한 우리 화장품 업계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현지 유통과 면세점의 판로가 막히면서 매출이 급감한 건데요. 반면 역시 중국에 진출한 식품업계는 큰 타격이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정세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LG생활건강의 한 고급 화장품입니다. 올해 1분기 판매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반토막이 났습니다. 주요 판매처인 중국 내 사업 부진이 이유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의 주요 도시가 봉쇄되면서 올해 1분기 LG생활건강의 중국 내 영업이익은 80%가량 감소했습니다. 해외 매출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나오는 아모레퍼시픽도 1분기 영업이익이 10%가량 줄었습니다. 중국과 한국으로 가는 이른바 보따리상들에 의한 면세점 매출 급감이 주요 원인입니다. 반면 중국 봉쇄에도 라면 업계는 실적이 나아졌습니다.
농심은 중국 공장 가동이 한때 중단됐는데도 오히려 현지 매출이 늘었습니다. 오뚜기와 삼양식품도 해외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습니다. 인터넷 유통으로 판매가 늘어난 가운데 중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의 매출 성장이 한몫했습니다. 실제로 농심은 1년 새 미국과 캐나다 매출액 증가율이 중국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지역으로도 매출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중국의 의존도를 점차 낮추고 매출의 지역 다각화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정 시장에 의존할 경우 외부 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만큼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화장품 업계도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현지 브랜드 인수나 맞춤형 제품 출시 등 매출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화물연대가 오는 7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화물차 노동자에게 최소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가 파업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올해 말로 종료되는데요. 화물연대는 계속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쟁점이 뭔지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물차 사고로 숨지는 사람은 해마다 200명이 넘습니다. 졸음운전 등 안전운전 불이행이 주요 원인입니다. 화물차 노동자가 낮은 운임 탓에 과로나 과속에 내몰리고 있어 사고를 부른다는 지적이 계속되었고 그래서 도입된 게 안전운임제입니다. 화물차 노동자와 운송사, 운임을 내는 기업과 공익위원이 참여한 위원회에서 매년 운송 원가에 적정 이윤을 붙여 안전운임을 고시합니다. 화물차 노동자에겐 일종의 최저임금인 셈입니다. 이 제도는 2020년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도입해 올해 말로 종료됩니다. 정부 용역 조사에서 이 제도 도입 이후 컨테이너와 시멘트 화물차의 월 평균 노동 시간이 각각 5.3%와 11.3% 줄었습니다. 반면 수입은 컨테이너의 경우 20% 이상, 시멘트의 경우 2배로 늘었습니다. 화물연대는 제도를 계속 유지하자고 주장합니다. 기름값이 폭등했을 경우에도 화물차주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잖아요. 근데 안전운임제가 됨으로 인해서 변동비와 고정비에 그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익 구조가 좀 안정적으로 변하게 되었죠. 반면 기업들은 당초 예정대로 올해 말 제도를 종료하자고 주장합니다. 물류비 상승으로 원가 경쟁력이 악화됐고 운임 산정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불합리한 부대 조항 및 할증률 그리고 시장 기능이 제한되면서 다양한 문제점으로 현장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혼란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노조와 경영계의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오는 7일부터 안전운임제 계속 유지를 위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차량을 조작해 여동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오빠가 어제 저녁 7시쯤 경남 김해시 한 도로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이 남성과 동거녀에 대해 각각 살인과 살인 공모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동거녀를 구속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하지 않아 행방을 쫓고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3일 부산 기장군 동백항에서 차량이 바다에 추락해 여동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오늘도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한여름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31도까지 오르면서 내륙 지역은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반면 동풍이 불어드는 동해안 지역은 강릉 25도에 머무는 등 선선하겠습니다. 이번 휴일에는 비 소식이 있어서 참고하셔야겠는데요. 오늘 밤 제주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내일은 남부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요. 모레인 현충일에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일부 지역 또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 대기는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충북과 영남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산을 찾으시는 분들은 불이 나지 않도록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21.2도로 활동하기 무난합니다. 강릉의 기온도 16.9도 가리키고 있고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도 2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면서 활동하기 좋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다소 덥고요. 자외선 지수가 높게 나타나는 만큼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과거에 이른바 자릿세나 바가지 요금으로 문제가 많았던 남양주 수락산의 청학 계곡이 모든 이용자의 계곡으로 탈바꿈을 한 지 2년이 다 됐습니다. 그동안에 다녀간 이용객이 17만여 명으로 경기 북부의 새로운 명소가 됐다는데요. 올해는 또 한 번 새롭게 변신했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학 비치 또는 청학밸리 리조트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남양주 수락산의 청학 계곡입니다. 서울 노원구 상계역에서 자동차로 6.5km, 10여 분 정도면 도착하는 곳입니다. 수십 년 동안 계곡을 장악했던 불법 상온이 사라진 지 2년이 됐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계곡을 즐기는 모습은 이곳에서 이제 당연한 모습입니다. 아이들별로 이렇게 내려가서 물총놀이도 하고 이렇게 뭐 물뿌리개 놀이도 하고 분수놀이도 하고 이러면서 좀 놀았거든요. 찬방찬방하고. 이른바 자릿세와 바가지 요금이 사라지고 맞는 세 번째 여름. 청학 계곡이 또 한 번 변신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모래사장의 면적이 더 넓어져 세 곳 1760제곱미터 규모가 됐습니다. 가족 이용객을 위한 물놀이장과 대형 그늘막 등 각종 시설도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우창한 숲도 있고 깨끗하게 청정 계곡이 있는 곳에서 잘 쉬다가 힐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게 됐습니다. 거리두기 속에서도 지난 2년 동안 17만 명이 방문했는데 올해는 더 많은 시민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곡과 하천의 주인은 국민이지 이곳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분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이죠. 전국에서 최초로 하천 정비 사업에 성공한 점이 인정돼 지난해 대통령상을 수상했던 남양주시의 하천 정원화 사업. 부족한 주차 공간과 불편한 대중교통 등은 보완해야 할 점입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1000년을 넘도록 이어져 왔던 우리나라의 인삼 재배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관련 신품종들이 보급되고 있지만 대응이 더 늦어지면 인삼 재배의 명맥이 끊길 수도 있어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서영준 기자입니다. 여름에는 이제 40도에 육박하는 더위가 낯설지 않습니다. 기후 변화로 열대 작물까지 재배하게 됐지만 인삼 농사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2010년 국토의 84%에 달했던 인삼 재배 가능 면적이 2090년이 되면 5%만 남을 거라는 우울한 전망까지 있습니다. 서늘한 날씨를 좋아하는 인삼 특성상 고온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금산의 한 인삼밭. 겉보기엔 기존 인삼과 비슷하지만 여름철 고온에 강한 신품종입니다. 2년 전 전체 삼밭의 4분의 1인 3천여 제곱미터에 심은 결과 고온에 잘 견디고 생장 속도도 빨라 만족스럽습니다. 재래종 같은 경우에는 여름 날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관수 시설도 하고. 인삼 신품종 연구는 1990년대 말부터 이루어져 지금까지 38종이 개발됐습니다. 때를 놓치면 인삼 재배의 명맥이 끊길 수도 있어 3년 전부터 보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인삼은 생육적온이 20도에서 25도 정도 됩니다. 지금 시간이 더 지나게 된다면은 한반도에서 인삼 재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인삼 산업 의존도가 높은 금산구는 주산지 지위를 잃을까 봐 위기감이 더 큽니다. 산업 기반이 인삼이기 때문에 종자뿐만이 아니고 모든 어떤 자재 지원까지도 폭넓게 저희들이 금산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000년 넘게 이어온 인삼의 명맥을 지키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서영준입니다. 춘천 도심의 하천에서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한 채 발견됐습니다. 어림잡아도 수천 마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독극물 유입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춘천 도심 한복판에 있는 하천입니다. 가까이 가보니 바닥엔 죽은 물고기가 가득합니다. 모두 허옇게 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버들치나 피라미, 참종개 같은 물고기는 물론이고 지렁이까지 발견됩니다. 죽은 물고기 2마리를 건져봤습니다. 작은 건 새끼손가락만 하고 큰 건 성인 손바닥 크기 정도 됩니다. 이런 상태가 하천 상류 1km 정도까지 계속됩니다. 죽은 물고기가 수천 마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혀 이런 일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이렇게 떼죽음을 하는 건 처음입니다. 전문가에게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죽은 물고기가 발견된 구간에선 물의 산소량이나 산도는 정상 수치가 나왔지만 전기 전도도는 높게 나왔습니다. 물고기가 살아있는 최상류 구간에선 전도도가 70 정도였는데 죽은 물고기가 나온 구간에선 최고 600 넘게 나왔습니다. 8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물이 심각하게 오염됐다는 뜻입니다. 죽은 물고기의 배는 부풀어 올랐고 아가미엔 피가 고여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독극물 중독 증상입니다. 아가미 쪽에 손상을 입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복부가 부풀어 오는 걸 봤을 때 독극물이나 농약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춘천시는 죽은 물고기를 수거해 정확한 원인이 뭔지 조사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태희입니다. 요즘 농기계도 중고거래 앱으로 사고 팔립니다. 마침 농번기라 중고로 농기계 찾는 농민들이 많은데요.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안심 결제창까지 그럴싸하게 꾸민 신종 사기가 기승인데요.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고거래 앱에 반값에 올라온 소형 농기계. 마침 배추밭을 갈아야 했던 김모 씨는 잘 됐다 싶어 곧장 판매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절반 이하 가격이죠. 바로 내가 구매한다고 바로 했어요. 올라오자마자. 하지만 이미 사겠다는 사람이 많다며 돈을 먼저 보내면 팔겠다고 했고 김 씨는 물건값 8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는 수수료를 빠뜨렸다면서 돈을 한 번 더 보내라고 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이 아니면 중고거래 앱이 입금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80만 500원이 찍혀야 되는데 80만 원만 찍혀서 수수료 500원을 따로 넣을 수가 없으니까 80만 500원을 다시 한 번 넣어줄 수 있냐고. 그 전번에 이제 5분 안에 환불이 된다고 그래서. 김 씨는 시키는 대로 또 입금했지만 이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니 같은 계좌로 벌써 여러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된 상태. 알고 보니 휴대전화로 보내준 중고거래 앱 안심 결제창도 그럴듯하게 꾸민 가짜였습니다. 농번기에 마음 급한 농민을 노린 사기 범죄는 잇따르고 있습니다. 70만 원이라고 그래서 야 이거 좋다. 70만 1,000원을 다시 보내라는 거예요. 통화를 하자. 그래도 자기가 무슨 임신했다고 병원에서 곤란하다고. 경찰은 사기 범죄에 사용된 계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또 가격이 터무니없이 싸거나 선입금을 유도하면 일단 사기 범죄를 의심하라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점포들이 밀집한 전통시장에서 불이 나면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충북 청주안 시장에서 불이 났는데 소방당국이 신속하게 대응해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조기 진화의 1등 공신은 사물 인터넷 기술, IoT를 활용한 화재 알림기였습니다. 정진규 기자입니다. 식당 내부에서 희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충북 청주의 한 전통시장에서 불이 난 것. 지난달 31일 새벽 4시 반. 늦은 새벽 불은 다른 점포들로 번질 수도 있었는데요. 현장에 10분 만에 도착한 소방당국의 신속한 대처로 연소 확대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이 날 당시 시장은 사람이 없는 새벽이었습니다. 당시 119에 화재를 알린 건 점포에 설치된 사물 인터넷 기술, IoT 기반의 화재 알림기였습니다. 늦은 새벽에 화재가 발생해서 119로 신고한 사람이 없었는데 IoT 자동화재 신고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신고가 접수됐고 전통시장은 점포가 밀집한 데다 접근로도 좁아 불이 나면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최근 5년간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261건으로 재산 피해액은 1,300억 원이 넘습니다. 화재 한 건당 피해액은 5억 원이나 됩니다. 결국 빠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IoT 기술이 대형 화재를 막은 셈입니다. 사람들이 쓰는 일반적인 불꽃은 감지하지 않고 실제 화재가 난 불꽃만 감지해 주게 되고요. 그거를 바로 관리자라든가 아니면 소방서에 실시간으로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방당국은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IoT 화재 알림기를 전국 전통시장에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연결해 주말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연휴의 시작답게 오늘 정체가 벌써 긴데요. 경기권은 물론이고 충청권 곳곳으로도 답답합니다. 중부내륙선 창원 쪽으로는 여주부터 감곡까지 밀리고요. 중부선 남이 쪽 정체도 하남과 모가 일대에서 10여 킬로미터 구간 이어집니다. 경부선 부산 쪽 상황도 살펴봅니다. 신갈부터 기흥 지나 남사까지 가다서다 반복하고요. 충청권 진입에서도 망양 휴게소부터 목천까지 꽉 막혀 있습니다. 천안에서 논산 천안선 타고 논산 쪽으로 이동하신다면 남천안과 차량터널 사이 지나기가 꾸준히 불편하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도 경기권의 정체가 순산터널과 팔곡분기점과 화성 휴게소 사이로 계속됩니다. 그리고 충청 지역의 정체도 사평택 분기점부터 서해대교까지 이어집니다. 서울 양양선 양양 쪽으로는 강일부터 서종까지 밀려서 이 구간 통과하는데 1시간 반 걸립니다. 안전띠 착용 잘해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뭐지? 이 희한하게 생긴 새는? 인터넷에 갈매기 정면샷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사진들. 저기요, 핑거 아닌가요? 포켓몬 같아. 이 갈매기 앞모습뿐만 아니라 옆모습도 가까이서 본 모습도 특이하게 생겼는데요. 잉크통에 머리를 집어넣었다 뺀 것 같은 선명한 목 경계선도, 새까만 머리와 대조적인 하얀색 눈 주위 테두리도 만화를 찍고 나온 2D 캐릭터처럼 보입니다. 이 새의 이름 검은머리 갈매기인데요. 이름값 하죠. 세계적인 희귀종이라는 이 새는 의외로 우리나라에 꽤 많이 살고 있습니다. 분포권이 중국, 한국, 일본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나라의 인천 쪽에 번식하는 검은머리 갈매기가 있고, 번식기가 지나면은 남하에서 우리나라 남해 쪽에 해안가에서 이제 관찰이 되는데, 그런데 이 새의 한 가지 신기한 사실, 원래 모습이 이렇게 생긴 건 아니라고 해요. 평소에는 평범한 갈매기처럼 머리가 하얀데요. 그러다가 봄, 여름철 번식기가 되면 머리색이 검게 변한다고 해요. 계절에 따라 깃털색이 바뀌는 새들은 많이 있는데요. 보통은 수컷들만 화려하게 변하지만 검은머리 갈매기는 암수가 모두 변신한다고 합니다. 번식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일종의 호르몬 신호라네요. 때가 되면 암수가 함께 목을 쭉 빼고 끼룩끼룩 소리를 내며 구애의 춤을 춥니다. 가끔은 번식기에도 색을 갈아입지 않는 새들이 있다는데요. 그건요, 짝이 없다든지 교미를 못했다든지 이런 개체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완전히 까매지지 않더라고요. 검은머리 갈매기들의 번식이 중요한 이유는 이 친구들이 세계적인 멸종 위기종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 약 15,000마리밖에 남아있지 않고요. 우리나라에서 번식하는 개체가 2,000마리 정도 된다고 해요. 워낙 귀한 새다 보니 1998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둥지를 트는 모습이 포착돼 뉴스를 탈 정도였죠. 그런데 검은머리 갈매기들의 서식지에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이 친구들은 갯벌과 가까운 평지에서 알을 품는 습성이 있는데, 알을 낳은 곳이 하필이면 갯벌을 매립한 공사 현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중장비가 다니는 곳에서 아슬아슬하게 알을 품는 모습이나 깨져버린 알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알을 품는 어미새들이 인근 공항의 비행기 소음을 천적의 공격으로 알고 경계하는 행동도 보였는데요. 새끼가 태어나면 먹이를 먹이기 위해 근처 갯벌로 나가 사냥을 해야 하는데, 그 갯벌마저 간척 매립 등으로 사라져가고 있죠. 한때 갯벌은 쓸모없는 땅으로 여겨져 난개발로 파괴되어 왔는데요. 일제강점기 이후 서울 면적의 3배가 넘는 갯벌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갯벌은 검은머리 갈매기를 포함한 많은 새들의 서식지인데요. 호주에서 알래스카까지 이동하며 우리나라를 거쳐가는 수많은 도요새들에게 중요한 먹이 보고소고요. 많은 멸종위기 해양생물들이 갯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갯벌은 그 자체로도 탄소를 흡수하고 바다의 오염물질을 정화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죠. 다행히 최근 들어 갯벌의 이런 생태적 가치가 알려지며 작년엔 우리나라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됐습니다. 일부에선 개발로 사라진 갯벌을 다시 복원하는 역간척이 이뤄지고 있고요. 멸종위기 새들을 위한 대체 서식지도 마련하고 있는 등 동종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봄, 여름철 갯벌에 놀러가면 만화 캐릭터 같은 갈매기가 있는지 찾아보고 혹시 발견하셨다면 트랙 영상에 댓글 남겨주세요.
네, 지금 실시간으로 드론을 통해 청와대 전경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 7시부터 관람객 입장이 시작되면서 지금 청와대 본관에는 벌써부터 관람객들의 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 31도까지 오르겠고요. 일부 내륙 지역에서도 30도 안팎의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반면 동풍이 불어든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25도 안팎으로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강릉의 낮 기온 25도 예상됩니다. 이번 휴일에는 비 소식이 있어서 참고하셔야겠는데요. 오늘 밤 제주와 남해안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내일은 남부지방 곳곳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현충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북부와 영남 지역에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토요일 아침 KBS 뉴스광장 마칩니다. 기분 좋은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